여러분, 믿기지 않으시겠지만요. 저는 원래 두바이 왕족의 일원이었어요. 모래 위에 세워진 궁전, 금으로 된 찻잔, 그리고 아침마다 연회처럼 차려지던 식사. 하지만 지금 제 현실은요. 서울 4호선 라인에 있는 작은 오피스텔. 그것도 월세로 살고 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옆집에서 가끔 된장찌개 냄새가 올라오죠. 그런데도요. 전 이곳에서 제 인생을 처음으로 스스로 선택하며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저에게 물어요. 대체 한국에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거냐고. 왜 그런 화려한 삶을 버리고 한국까지 와서 이렇게 살고 있냐고 말이에요. 그리고 저는 이 이야기를 이제야 처음으로 고백하려고 해요. 이건 단순한 사랑 이야기가 아니에요. 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자유의 서사입니다. 저는 라이아 알마크툼, 두바이를 다스리는 알마크툼 왕가의 조카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국영석유회사의 CEO이고 어머니는 왕실 복지재단 이사장이죠. 저는 태어나서 단 한 번도 제 의지로 뭔가를 선택해 본 적이 없어요. 어디로 갈지, 무엇을 입을지, 누구를 만날지 전부 다른 이들이 정해줬죠. 왕족의 자부심과 명예, 그리고 전통이라는 무거운 이름의 족쇄가 항상 제 발목을 둘러싸고 있었어요. 저의 하루는 늘 철저하게 계획되어 있었어요. 새벽 6시에 일어나 기도를 하고 7시에 아침 식사, 8시부터 12시까지 왕족으로서의 교육, 오후에는 자선 행사나 문화 활동에 참여하는 일정이 반복되었죠. 그 사이사이에 저만의 시간은 고작 밤 10시부터 잠들기 전까지의 짧은 순간뿐이었어요. 그마저도 경호원들의 감시 속에서 말이에요. 제가 18살이 되었을 때 어머니는 제게 왕족의 딸로서 가져야 할 덕목과 의무에 대해 오랜 시간 설명하셨어요. 어머니는 제 인생은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우리 가문의 역사와 명예, 두바이의 미래가 제 어깨 위에 놓여 있다고 하셨어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거워졌지만 그것이 제 운명이라 받아들였죠. 대학 교육은 런던에서 받았지만 그곳에서도 자유를 맛보지는 못했어요. 항상 2명의 여성 경호원과 함께 다녔고 기숙사도 특별히 마련된 곳에서 지냈죠. 제게 다가오는 영국 학생들도 대부분 제 지위나 배경에 관심이 있었을 뿐 진짜 라이아를 알고 싶어하는 이는 드물었어요. 그렇게 4년의 런던 생활을 마치고 두바이로 돌아온 후 저는 가족이 소유한 갤러리에서 전시 기획자로 일했어요. 일을 한다는 것 자체가 왕족 여성으로서는 이례적인 일이었지만 아버지께서 특별히 허락해 주셨죠. 하지만 이 또한 제 진짜 자유가 아니었어요. 모든 전시는 왕실의 검열을 거쳐야 했고 제가 만나는 예술가들도 사전에 엄격히 검증된 사람들 뿐이었죠. 26이 되던 해 제 인생에서 가장 중대한 선택마저도 다른 이들에 의해 내려졌어요. 왕궁의 황금, 장식이 빛나는 응접실에서 아버지는 제게 한 잔의 차를 건네며 말씀하셨죠. 아버지는 제가 자파르 왕자와 약혼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발표는 한 달 뒤로 예정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 순간 제 손에서 차잔이 떨어질 뻔했어요. 자파르 왕자란 이름을 들었을 때 숨이 턱 막히는 듯했죠. 그는 42살로 이미 2명의 아내가 있었고 3번째 부인을 통해 정계의 입지를 더 넓히려는 계획을 갖고 있던 인물이었어요. 일주일 후 자파르 왕자를 처음 만났어요. 궁전의 정원에서 차를 마시며 나눈 짧은 대화 속에서 그는 제게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가진 부인 중 제가 가장 아름다울 거라고 말했죠. 그 말을 들으며 저는 웃고 있었지만 속으론 눈물을 삼키고 있었어요. 그의 눈빛에서 저는 사랑이 아닌 소유욕만을 느꼈기 때문이죠. 그날 밤 저는 제 방에 틀어박혀 한국 드라마 나의 아저씨를 보았어요. 몇 년 전부터 저는 비밀리에 한국 드라마를 즐겨왔어요. 그 안에서 저는 자유롭게 꿈꾸고 사랑하고 슬퍼하는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마음을 빼앗겼죠. 특히 나의 아저씨는 제가 3번이나 반복해서 본 작품이었어요. 주인공이 누군가에게 당신 잘못이 아니라고 말하는 장면에서 숨을 죽이고 울었어요. 그 짧은 한마디가 제 마음을 너무 아프게 때렸죠. 그 순간 저는 생각했어요. 정말 이대로 살아가는 것이 맞는 걸까? 내 삶의 주인공은 누구인가? 이 모든 것이 정말 내 잘못이 아니라면 나는 왜 이 굴레를 벗어나려 하지 않는 걸까? 그 순간 저는 결심하게 되었어요. 한국으로 떠나자. 단 며칠, 아니 몇 달만이라도
내 삶을 내가 직접 선택해 보자라고 말이에요. 가문도 약혼도 의무도 모두 벗어던진 채 그저 라이아라는 한 인간으로 살아보고 싶었어요. 계획을 세우는데 일주일이 걸렸어요. 가명을 만들고 가문의 비밀로 한 채 국제 디자인 페어 장학생 프로그램에 신청했죠. 예술에 관심이 많았던 저는 평소 이런 정보들을 틈틈이 모아두었고 마침 서울에서 열리는 프로그램이 눈에 띄었어요. 영어 교육을 받은 저에게 영어 이력서를 작성하는 것은 어렵지 않았죠. 가짜 서류를 꾸며서 영어 이름으로 여권도 새로 만들었어요. 왕족의 특권을 이용해 별다른 의심 없이 두 번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었죠. 그리고 마침내 제가 장학생으로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받았어요. 남은 것은 두바이를 빠져나가는 일뿐이었죠. 가족들에게는 런던에 친구를 만나러 간다고 거짓말을 했어요. 평소에도 종종 친구들을 만나러 해외여행을 다녀왔기에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죠. 단, 이번에는 2명의 경호원 없이 혼자 가겠다고 고집을 부렸고 오랜 설득 끝에 아버지께서 허락하셨어요. 약혼 발표 전 마지막 자유를 즐기라는 배려였을지도 모르죠. 2024년 8월, 저는 마침내 인천공항에 도착했어요. 비행기에서 내려 공항을 걸어 나오는 순간, 제 가슴은 기쁨과 두려움으로 가득 찼어요. 이제 정말 혼자예요. 라이아 알마크툼이 아닌 라라 하메드라는 이름으로 말이죠. 어디에도 저를 알아보는 사람은 없었고, 누구도 제게 고개를 숙이지 않았어요. 그저 평범한 외국인 관광객으로 취급받는 그 느낌이 너무나 새롭고 짜릿했죠. 숙소는 서울 동작구에 있는 작고 조용한 오피스텔이었어요. 엘리베이터도 없고 오래된 건물이었지만 처음으로 누구의 간섭도 받지 않는 공간이 제게 주어졌다는 것만으로 가슴이 벅찼어요. 작은 침대, 좁은 부엌, 허름한 화장실. 하지만 이곳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궁전처럼 느껴졌죠. 첫날 밤, 저는 침대에 누워 창문으로 보이는 서울의 불빛들을 바라보며 울었어요. 기쁨의 눈물이었죠. 내일부터 시작될 새로운 삶에 대한 기대와 설렘으로 가득한 눈물이었어요. 열흘 뒤면 디자인 페어 프로그램이 시작될 예정이었고 그때까지 서울에 적응하는 시간을 갖기로 했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한국어 실력을 시험해 보기 위해 근처 카페로 향했어요. 런던에서 독학으로 배운 한국어가 얼마나 통할지 두렵기도 했지만 도전해보고 싶었죠. 카페에서 아메리카노 한 잔을 주문했을 때 직원이 놀란 표정으로 제 한국어가 정말 능숙하다고 칭찬해 주었고 그 말 한마디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그곳 숙소 옆집에는 누군가가 살고 있었어요. 하루에도 몇 번씩 마주쳤죠. 운동복을 입고 나가는 모습, 야근하고 돌아오는 피곤한 얼굴. 그는 그냥 평범한 한국 청년처럼 보였어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서로 가볍게 목례를 나누었지만 말을 건네지는 않았죠. 어느 날 제가 택배 상자를 들다가 우연히 그 사람과 마주쳤어요. 상자가 너무 커서 열쇠를 넣기 힘들었는데 그가 다가와 도움을 주었죠. 그는 저를 향해 미소를 지으며 자신이 박진우라고 소개했어요. 저는 한국에서 쓰는 가명 라라 하메드라고 말했죠. 진우 씨는 30살의 휴직 중인 직장인이었어요. 디자인 회사에서 일하다가 잠시 쉬고 있으며 프리랜서로 프로젝트도 조금씩 하고 있다고 했죠. 자신감 넘치거나 특별한 점은 없었지만 항상 예의 바르고 조용한 배려가 느껴지는 사람이었어요. 그의 말투에는 부드러움이 있었고 눈빛에는 따뜻함이 깃들어 있었죠. 그 짧은 대화 이후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인사를 나누게 되었어요. 간단한 안부와 날씨 이야기를 주고받는 정도였지만 낯선 도시에서 그런 작은 교류조차 저에게는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비 오는 어느 날 저는 편의점 앞에서 우산 없이 서 있었고 그런 저를 본 진우 씨가 우산을 씌워 주었어요. 그는 같은 방향이니 함께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제안했고 저는 감사히 고개를 끄덕였죠. 우리는 함께 걸었어요. 그와 함께 걸었던 몇 분이 제 인생을 조금씩 바꿔놓기 시작했어요. 비를 맞으며 걷던 그날 진우 씨는 제 한국어 실력에 감탄하며 어떻게 배웠는지 물었죠. 저는 한국 드라마를 통해 배웠다고 말했고 그는 웃으며 제 취향이 궁금하다고 했어요. 그 후로 우리는 종종 마주쳤고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누는 사이가 되었어요. 진우 씨는 근처에 좋은 카페가 있다며 저를 초대했죠. 우리는 콜드브루와 빵을 나누며 이야기했고
취향이 비슷하다는 이유로 웃음이 끊이지 않았어요. 저는 그에게 중동에서 왔다고만 말했고 구체적인 제 배경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죠. 디자인 페어 프로그램이 시작되고 저는 낮에는 다른 장학생들과 함께 활동하고 저녁에는 종종 진우 씨와 시간을 보냈어요. 그는 서울의 숨겨진 명소들을 알려주었고 때로는 함께 산책을 하거나 영화를 보러 가기도 했죠. 저는 그와 함께할 때 가장 편안함을 느꼈어요. 그의 곁에서는 왕족으로서의 무게도 문화적 차이에서 오는 어색함도 없었죠. 한 달이 지났을 즈음 진우 씨는 조심스럽게 제게 손을 내밀었어요. 한강변을 걷던 그날 밤 그의 따뜻한 손이 제 손을 감싸 안았을 때 제 가슴은 두근거렸어요. 이것이 사랑이구나. 처음으로 느껴보는 진짜 감정이구나 라고 생각했어요. 그날 이후 저는 깨달았어요. 진우 씨는 특별한 스펙이나 배경은 없지만 제게는 너무나 특별한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는 걸요. 그의 웃음소리, 말투, 제 이름을 부르는 방식, 무심코 머리카락을 넘기는 손짓, 모든 것이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그림자를 동반했어요. 두바이에서 온 전화와 메시지가 늘어났고 약혼 발표가 다가오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죠. 현실은 저를 다시 올가매려 했고 저는 점점 더 불안해졌어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조심스럽게 한국에서 얼마나 오래 머무를 예정이냐고 물었어요. 그 순간 저는 숨이 턱 막히는 듯 했어요. 사실 2달 뒤면 다시 두바이로 돌아가야 했고 정해진 약혼식이 기다리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전 그 사실을 말할 수 없었어요. 이미 제 마음은 그를 향해 깊어지고 있었기 때문이죠. 그저 아직 정확히 모르겠다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는 제 눈빛에서 뭔가를 느꼈는지 더 묻지 않고 손을 꼭 잡아주었죠. 그렇게 제 두바이 탈출기는 서울에서 만난 이 평범한 청년과의 만남을 통해 진짜 시작되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큰 결단을 내려야 하는 순간을 마주하고 있었어요. 진우 씨와 함께하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제 안의 불안감도 함께 자라났어요. 언제까지 그를 속이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매일 밤 두바이에서 오는 전화와 메시지에 시달리며 마음속 갈등은 깊어만 갔어요. 특히 아버지께서 자파르 왕자와의 약혼식 준비 상황을 물으실 때마다 가슴이 조여들었죠. 서울의 가을이 깊어가던 어느 날 진우 씨는 제게 남산타워로 가자고 제안했어요. 그날 저녁 우리는 케이블카를 타고 올라가 서울의 야경을 바라보았죠. 반짝이는 도시의 불빛들이 마치 하늘의 별처럼 아름다웠어요. 진우 씨는 그 순간 제 어깨에 팔을 두르며 그와 계속 같이 있어줄 수 있는지 물었어요. 그 질문 앞에서 저는 더 이상 거짓말을 할 수 없었어요. 진심이었고 저 역시 그를 좋아하게 된 제 마음에 솔직해지고 싶었죠. 그래서 저는 용기를 내어 진우 씨에게 진실을 고백했어요. 저는 나라 하메드가 아니라 두바이 왕족 알마크툼 가문의 라이아이며 2달 후 정략 결혼을 위해 돌아가야 한다고 말했죠. 진우 씨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에서 놀람과 실망, 그리고 슬픔이 번져갔죠. 제가 마음속으로 준비했던 그의 분노나 배신감 대신 그의 눈에는 그저 깊은 슬픔만이 담겨 있었어요. 그는 천천히 손을 뻗어 제 눈물을 닦아주었죠. 하지만 그는 도망치지 않았어요. 그는 잠시 후, 그럼 지금 이 순간만큼은 진짜로 우리일 수 있을지 물었죠. 그 말에 저는 울어버렸어요. 누군가가 제 현실과 상관없이 저를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벅찼죠. 그는 제 등을 토닥이며 내일 걱정은 내일 하자고, 오늘은 오늘의 행복에 집중하자고 말했어요. 남은 시간 동안 우리는 더 자주 만나고 더 많이 웃고 더 깊이 사랑했어요. 한 달이 남았을 때 저는 가족들에게 프로그램이 연장되었다는 거짓말을 했죠. 그러나 아버지의 목소리에서 의심의 기색이 느껴졌고 한 주 뒤 아버지는 제가 약혼식에 참석하기 위해 즉시 귀국해야 한다고 통보하셨어요. 그날 밤 저는 진우 씨의 품에 안겨 하염없이 울었어요. 꿈 같은 시간이 이제 정말 끝나간다는 현실을 받아들이기 싫었죠. 진우 씨는 제 머리를 쓰다듬으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어요.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는 결심한 듯한 표정으로 제게 너를 포기하지 않을 거지며 두바이로 가서 내 가족에게 직접 허락을 받고 싶다고 말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웃음이 나왔어요. 그것이 얼마나 불가능한 일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이죠. 저는 말렸어요. 그곳은 폐쇄적이고 무섭다고,
우리 같은 사람을 쉽게 받아들이지 않는다고요. 왕족의 딸과 평범한 한국인 청년이라니. 이건 동화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였어요. 하지만 그는 웃으며 널 사랑하고 널 위해 도전해보고 싶으며 적어도 노력은 해봐야 하지 않을까라며 후회하고 싶지 않다고 말했어요. 그날부터 그는 매일 밤 아랍어를 공부했어요. 이슬람 문화, 두바이의 예절, 왕족의 관습을 하나하나 배워갔죠. 스마트폰 앱으로 아랍어 회화를 익히고 도서관에서 이슬람 역사책을 빌려 읽었어요. 심지어 근처 모스크를 찾아가 무슬림 친구들을 사귀며 문화를 이해하려 노력했죠. 처음에는 그의 노력이 귀엽기도 하고 안쓰럽기도 했어요.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의 진심이 느껴졌고 저 역시 희망을 품기 시작했죠. 정말 말도 안 되는 일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서울의 평범한 청년이 사랑을 위해 두바이로 가겠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귀국 일주일 전 저는 갑작스러운 결정을 내렸어요. 진우 씨에게 제 진짜 신분을 증명할 수 있는 사진과 문서들을 보여주었죠. 왕실 행사에 참석한 제 모습, 국제 뉴스에 실린 제 이름, 그리고 가족 사진까지요. 그는 그제서야 제가 말한 것이 진실이라는 걸 완전히 믿게 된 것 같았어요. 또한 저는 아버지에게 솔직하게 메일을 보냈어요. 제가 한국에서 만난 사람에 대해, 그리고 그 사람이 저를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것에 대해 말씀드렸죠. 물론 아버지의 답장은 단호했어요. 즉시 귀국하고 그 사람에 대한 이야기는 다시 꺼내지 말라고 하셨죠. 귀국 전날 밤, 우리는 한강변에서 마지막 데이트를 했어요. 월광 아래 흐르는 강물을 바라보며 진우 씨는 제게 작은 반지를 건넸어요. 자신의 진심이며 기다리겠다고 말했죠. 그리고 2달 후 진우 씨는 두바이행 비행기에 올랐어요. 그 사이 저는 자파르 왕자와의 약혼을 미루기 위해 가진 노력을 다했죠. 건강 문제를 핑계로 해외 자선 활동을 이유로 어떻게든 시간을 벌었어요. 하지만 아버지의 인내심은 한계에 다다르고 있었고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는 최후 통첩이 내려왔어요. 진우 씨가 두바이에 도착했을 때 그의 손엔 쿠란의 구절이 적힌 작은 노트가 들려 있었고 그의 마음엔 단 하나의 진심만이 가득했죠. 그는 공항에서 바로 택시를 타고 왕궁으로 향했어요. 물론 그는 즉시 경비대에 저지당했고 수차례 쫓겨났죠.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매일같이 왕궁 앞에 나타나 저의 이름을 외쳤고 결국 그 소식이 아버지의 귀에 들어갔어요. 처음에 아버지는 그를 체포하라 명령했지만 그의 끈질긴 의지에 호기심이 생기셨나 봐요. 왕궁 앞에서 그는 무릎을 꿇고 저희 아버지를 기다렸어요. 더운 사막의 햇볕 아래에서 그는 쓰러질 때까지 기다렸고 결국 아버지는 그를 만나주셨죠. 아버지는 경호원들과 함께 나타나 진우 씨를 내려다보며 물으셨어요. 그리고 왜 이렇게까지 하냐고 말씀하셨어요. 진우 씨는 딸을 사랑하기 때문이며 목숨보다 더 사랑한다고 말했죠. 아버지는 놀랐고 그를 시험했어요. 오랜 대화 끝에 아버지는 진우 씨에게 일주일의 시간을 주었어요. 그 기간 동안 이슬람의 기본 예절과 우리 가문의 역사, 그리고 두바이의 문화에 대해 시험을 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진우 씨는 그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공부했어요. 저는 몰래 그에게 도움을 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명령으로 그와의 만남이 금지되었죠. 하지만 제 오랜 친구인 왕실 시녀를 통해 필요한 자료들을 전달할 수 있었고 간접적으로나마 그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었어요. 시험 당일 진우 씨는 아버지와 여러 왕실 고문들 앞에서 놀라운 지식을 선보였어요. 특히 이슬람의 가족 가치와 존중에 대한 그의 이해는 아버지를 감동시켰다고 해요. 시험이 끝난 후 아버지는 그를 단둘이 만나고 싶다고 하셨죠. 그 자리에서 무슨 이야기가 오갔는지 저는 알 수 없었어요. 하지만 2시간 후 아버지께서 저를 불러 놀라운 말씀을 하셨죠. 내가 그를 정말 사랑하는지 물으셨어요. 저는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고 아버지는 깊은 한숨을 내쉬셨죠. 자신은 내 어머니와의 사랑으로 결혼했는데 내 딸에게는 그 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마침내 진우 씨는 아버지로부터 제 손을 잡을 허락을 받아냈어요. 물론 조건이 있었죠. 1년 동안 두바이에 머물며 왕실의 예법과 문화를 배우고 이슬람을 공부해야 한다는 것이었어요. 또한 자파르 왕자에게는 합당한 보상이 이루어져야 했죠. 그 순간 저는 울고 말았어요. 그 모든 순간이 단지 저를 사랑하기 위해 진심으로 달려온 한 남자의 이야기였으니까요.
아버지는 저를 안아주시며 제 행복이 가장 중요하며 자신이 그것을 잊고 있었다고 말씀하셨어요. 물론 쉽게 풀린 것은 아니었어요. 다파르 왕자는 크게 분노했고 가문 간의 관계가 흔들리기도 했죠. 하지만 아버지는 현명하게 상황을 수습하셨고 결국 모든 것이 진정되었어요. 진우 씨는 약속대로 1년 동안 두바이에 머물렀어요. 그는 왕실의 문화를 배우고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하게 되었으며 심지어 이슬람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갖게 되었죠. 그 과정에서 아버지와 진우 씨 사이에 깊은 유대가 형성되었고 아버지는 그를 자신의 아들처럼 대하기 시작하셨어요. 1년 후 우리는 두바이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왕실의 전통에 따른 화려한 의식이 아닌 가족들과 가까운 친구들만 초대한 소박한 결혼식이었죠. 진우 씨는 전통 아랍 의상을 입고 저는 한복을 입었어요. 두 문화의 아름다운 조화였죠. 그리고 결혼 후 아버지는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서울에 작은 집을 마련해 주신 거예요. 너희들의 이야기가 시작된 곳에서 새 삶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는 말씀과 함께요. 지금 우리는 서울에 함께 살고 있어요. 그는 여전히 평범하지만 제겐 세상에서 가장 특별한 남자예요. 두바이 왕궁보다 더 소중한 우리 둘만의 작은 공간. 그곳에서 저는 매일 자유롭게 살아가고 있어요. 서울의 봄을 맞으며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시작했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디자인 스튜디오를 열었고 저는 중동과 한국의 문화 교류를 돕는 작은 재단을 설립했죠. 종종 두바이를 방문하고 가족들을 만나기도 하지만 이제 제 삶의 중심은 여기 서울에 있어요. 그리고 얼마 전 우리는 더 큰 기쁨을 맞이했어요. 저는 임신 소식을 들었고 곧 우리 부부가 새 식구를 맞이하게 될 예정이에요. 아기가 태어나면 두 문화, 두 전통 속에서 자라게 될 테지만 무엇보다 사랑 속에서 자라날 거예요. 오늘도 아침에 일어나 창밖의 서울 풍경을 바라보며 저는 감사함을 느껴요. 진우 씨가 준비한 아침 식사를 함께 하고 서로의 하루를 응원하며 시작하는 이 평범한 일상이 제게는 최고의 선물이에요. 이제 돌아보면 그 모든 것이 한 편의 영화 같기도 해요. 두바이 왕족의 조카가 한국 청년을 만나 진정한 사랑을 찾게 된 이야기. 현실에서는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거죠. 그리고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이 모든 게 단 하나의 선택, 진심에서 시작된 사랑으로 가능했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때로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큰 용기가 필요한 선택이 가장 아름다운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요. 이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여러분의 한 번의 클릭이 제게는 큰 힘이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런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펼쳐지길 진심으로 응원해요. 다음 이야기에서 만나요. 감사합니다.